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저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현욱입니다. 네. 김 기자. 네. 그래비티 보셨나요? 그렇죠. 영화? 그렇죠. 아이맥스로 봤죠. 그래비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그 여자 주인공이 혼자 우주에 고립돼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이제 다 떨어졌어. 고장 나고 이제 뭐 방법이 없어. 천엽해 갖고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주아지 클루니가 갑자기 나타나지. 그래갖고 막 갈 수 있는 해법을 너 여기 있을 거야 갈 거야. 그래서 아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륙 장치 한번 켜봤어? 그래서 이륙이랑 착륙이랑 똑같은 거 안 배웠어? 아 착륙 거꾸로 하면서 이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줘. 근데 그게 꿈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실제로 가죠.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어제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문득 김 기자가 생각났어. 김 기자라면 쌍심지를 켜고 아니죠. 어떻게 나의 환상이 나보다 더 똑똑하냐.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죠. 안 배웠어? 배웠던 거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환생을 기억해? 기억은 못하죠. 기억은 못하지만은 자기 무의식 중에 예전에 수업 때 그냥 정유혁 기자도 예전에 수업 들었던 게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기억 못하지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거를 그 꿈에서 그 간절함으로 끄집어낸 거죠. 에이 김 기자의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니요. 근데 왜냐하면 원래 용납이 안 사람의 되는.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기억이 거의 정말 사진같이 다 픽처럴 메모리 같이 다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뉴런이 그걸 연결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억 못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머릿속은 도서관 같이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은 뭐 우리 무의식 중에 정말 급박할 때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맞다 내가 이거 몇 년 만에 그 생각이 나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좀 작별하지 않는다 어떻게 안 될까? 안 돼. 제 기준에서는 저는 작별하지 않다가 너무 힘들었어. 네. 넘어가시죠. 실패. 더 좋은 예를 다음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 어제 러닝머신 뛰다가 너무 좋아했던데 이걸로 김기화를 논파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져지는 건 나였다. 꼼짝도 안 하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화 오탁번 작가의 아버지와 치악산 요 작품에 달린 댓글이 있었어요. 네. 이상재님이 31살의 도청 계장 5급이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세속의잣대로는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와 거의 동급인데요. 주인공이 아버지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적 성장을 제대로 못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에스팡님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김기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자살로 보이는 건 맞지만 교육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분신했다고 하는 해석은 좀 무리인 것 같네요. 다만 짧은 소설 전반에 아버지의 고독과 삶에 대한 허무 이게 짙게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결말이 그렇게 놀랍다거나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힌트가 곳곳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결핍에만 함몰된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런 초연한 아버지가 그저 귀기설인 교주로만 느껴졌겠죠. 작가와 1인칭 화자 사이에 분명한 거리가 존재한다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잘 보고 계신다고 김 기자님이 독서 초보 코스프레 하시면서 가끔 허를 찌르는 분석하실 때 감탄을 하는 애청자 1인 코스프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가끔 정말 허를 찌르는 분석을 계속 해야 되잖아. 하지만 분신 해석은 무리인 것 같네요. 그래. 허를 찌르는 분석을 제가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네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를 찌르는 분석 그거 있었잖아요.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이 손가락 찌르는 게 이 과거사에 대한 상기다. 그렇게 처음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죠. 자, 다음 댓글 또 읽으시죠. HU님이요. 삶에 대한 태도 김 기자님에게 온전히 설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되게 그렇게 쉽게 자기 목숨 안 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랜드스카이님이 이제 나이 들어 늙으신 아버지 불쌍하게 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 소통이 안 되는 아버지, 대화보다 권위에 의존하는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와는 너무 달라서 요즘 젊은 분들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70년대에는 사회도 권위적, 집안 분위기도 권위적, 어떻게 살았는지 아련히 스쳐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책도 그렇지만은 작가분들이 이제 지리는 소설을 쓴 때가 주로 이제 뭐 80년, 90년. 그러니까 쩌는 그 소설을 쓸 때가 대충 이제 자신의 유년기와 뭐 이런 걸 좀 기반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읽으면 약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예전에 그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하시죠. 그래도 70년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나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진짜로 엄마 아버지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좀 적응을 못 할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은. 창백이님이요. 김 기자님이 말한 개연성 없다 생각하는 그 부분 책을 안 읽었지만 인간의 심리를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원래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솔직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니와 특히나 관계가 좋지 않은 상대 내가 실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에 대해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상대가 사실을 진실을 모르고 하는 말들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서 답답해지다 목을 타고 넘어오는 속마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창배인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 두 가지 면에서 동의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솔직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뭐 납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저기 저 여교사한테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또 그리고 상대가 사실을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하는 말들에 동의할 수 없어 답답해지다가 목을 타고 넘어오는 속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야, 정윤욱 기자 진짜 멋있던데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이제 동의할 수 없어서 답답해지다가 목을 타고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도 나도 왜 그러는지 뒤늦게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막 갑자기 토로할 때가. 그러니까 그럼 상대는 약간 당황할 수도 있죠. 이제 TMI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조금 뭐 살다 보면 흔치 않지만 그럴 때가 있죠. 특히 뭐 이제 아버지가 현안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자, 신화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번에 다룰 소설은 이승우 작가의 식물들의 사생활. 자, 이 책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책 많이 팔린 책인가요? 많이 보신 책인가요? 많이 팔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책 50선에 꼽힌 이유는 뭐냐? 왜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장르 소설 같기도 하고 약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막 스릴러 같기도 하고 뭔가 판타지 같기도 하고 좀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막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승우 작가가 마음 먹고 대중 소설을 쓰려고 쓴 거예요. 아 그래? 원래 되게 어려운 소설만 쓰시다가 그렇구나. 그 나도 한번 이제 소설로 돈 좀 벌어보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썼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는 많이 안 읽혔다고 본인이 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소설도 약간 종교 관념적인 소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소설들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좀 작정하고 쉽게 쓰셨지만 쉽게 쓰신 게 이 정도. 재밌잖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좀 말씀하신 스릴러의 요소도 가미하고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장면 차차 얘기해 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이 우리 시대 소설 50에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갈리마르 출판사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프랑스에 지금은 이제 2011년에 100주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110년 됐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판사고 갈리마르가 없으면 불문학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그 정도로.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작가 누구? 프랑스 작가? 응. 프랑스 작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프랑스 사람인지. 이방인. 까미. 까미. 까미 프랑스 사람이요? 까미의 라이벌. 까미의 라이벌? 이방인. 아우. 엄마.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네, 그리고 또 시몬 보부아르. 보부아르. 네. 알죠? 자꾸 따라요. 아니까. 또 얘기해봐. 프랑스 작가. 내가 모르는 거 있나 보게. 그런 양반들이 여기 책을 냈고 제일 유명한 게 어린 왕자. 생작쥐베리. 어린 왕자가 나온 그 출판사예요. 그 갈리마르 총서. 그러니까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처럼 갈리마르의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가? 작가로 최초로. 이 책이? 이 책이. 뭔 소리야? 잠깐만. 총서가 몇 권인데요? 총서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몇 권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몇백 권 되겠죠. 갈리마르 총서에 한국 소설 최초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네. 그 작가들이 국내 문학상 중에 제일 받고 싶어하는 상이 물론 뭐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이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대산문학상을 받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대산문학상을 받으면 대산문화재단에서 번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1회 대산문학상 수상을 하셨어요. 이 작가가. K 소설. 네, 이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게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번역 운도 좀 있었던 거죠. 사실 한강 작가도 번역 운이 좀 좋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한강 작가가 과대평가받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한강 작가 못지않게 훌륭한 소설이 국내에 너무나 많지만 번역이 아직 안 그런 것도 돼서 있죠. 소개가 안 됐을 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비교적 일찍 소개가 돼서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의 문학 전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승우 작가의 소설을 좋아해요.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문단에서 오. 비교적 많이 알려진 작가인 오. 거죠. 다시 보이네요. 뭔가 다시 뭔가 감상을 조절하고 있어요. 감정을 나의 감상을 다시 편집하고 가긴 재조정 했네. 시간을. 오징어 게임 원래 재미없었는데 1위 되고 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 약간 사대주의가 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꼭 그 이유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크죠. 근데 50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이 이승우 작가가 그만큼 그러니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념적으로 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다룬 소설들을 주로 쓰셔서 사실 대중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어요. 처음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평론가들이 좀 더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특히 이거 말고 이제 뭐 생의 이면 같은 소설은 굉장히 그 평단에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대중이 보기에는 저게 뭐지 하는 소설들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미 오래 전부터 고전으로 읽히고 있었다. 그렇구나. 저도 보면서 이게 되게 막 장르물 같이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소개된 내용은 굉장히 깊고 만만치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죠. 네. 원래 이런 거 쓰던 분이 아니라는 게 사실 좀 드러나죠. 네. 아무튼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보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를 과연 1분에 요약할 수 있나? 이게 왜냐하면 사건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 안에. 갑시다. 갈까요? 갑시다. 1분. 어떤 소설이든 정연욱한테 걸리면 1분 안에 끝난다. 자, 1분 리포트래. 1분 줄거리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국 문학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리가 없는 아들을 업고 엄마가 사창가로 가요. 그 아들은 왜 다리가 없냐? 주인공 나가 실수를 해서 그래요. 왜냐면 나는 형의 연인을 사랑했어. 몰래 짝사랑한 건데 형이 그걸 알고 나를 되게 경멸하고 모멸감을 주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 형이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중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리의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담는 이제 뭐 일종의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의 카메라를 몰래 갖다 팔아요. 근데 그 안에 필름이 들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필름을 입수한 당국에 의해서 형이 잡혀가서 강제 징집이 됐는데 군에서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요. 그 죄책감으로 나는 형의 연인과 그러니까 그 연인과 다시 이어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은 늘 다리를 다친 채로 휠체어를 끌고 가서 한 나무를 보는데 소나무를 휘감고 있는 떼죽나무를 봐요. 거기에 일체감을 느꼈겠죠, 나 같은. 근데 이 형제의 엄마도 이 못지않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 뭐 많아. 많지. 뭐 크게 보면 두 개지 뭐. 아유, 근데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설명하기 힘든 사연들이 계속 꼬여 있어가지고 네, 사연들이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1분에 담기 힘든 내용이에요. 약간 오늘 좀 장르를 바꿔봤어요. 약간 처음에 흥미 유발, 그다음에 끝에 이제 여지를 주는 흥미 유발이 결국 본인이 이제 1분 만에 이제 이걸 못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지켜보시죠. 그럴 거면 뭐하러 1분 커밍 순. 2분으로 하지 그냥 그래. 자, 그러니까 엄마도 이상한 독특한 사랑을 하고 있었고 네. 아빠도 사랑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죠. 뭐.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일단 그 지난주에 네. 첫 장면 말 못하겠잖아. 네. 충격적이죠. 아,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차피 스포를 감안하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을 우리 스포 방송이에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스포 방송을 지향합니다. 이분은 지향하는데, 그러니까 그 두 다리를 잃은 아들이 어떤 성적 욕망을 해소해야 되니까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을 얻고 사창가를 헤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동생이 보고 이제 엄마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차라리 가지고 모텔 하나 빌려놓고 거기로 여성한테 화대를 주고 거기를 이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동생이 하죠. 근데 이제 근데 사연이 너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또 동생과 형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 소설가는 기본적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전복하는 데서 오는
쾌감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왜요? 왜냐하면 형과 동생이 형보다 훨씬 뭐랄까 부족한 면이 많아서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형한테 되게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형이 그렇게 이제 2다리를 잃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이 정신병 같이 온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져 가는데 거기서 이제 동생이 형을 업고 그런 치욕적인 그런 경험을 이제 자기가 맡으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전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이 등장인물 뭐 수미라는 이제 형의 전 여친과의 관계도 확 이제 그 전에는 이 남자애가 동경하고 되게 막 짓밟히고 막 스토킹 같은 거 하다가 욕 먹고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얘를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확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한 번에 확 바뀌는 경험이 우리가 사회에서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확 바뀌게 하는 거에서 저는 되게 아이디어와 서술이 되게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장면 사창가로 다리가 없는 아들을 얻고 간 엄마의 그 사연은 실제로 작가님이 다른 분한테 들은 실제 얘기래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억 속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제 소설 속에 녹여 놓으신 거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김 기자 지금 말씀들이 사실 스토리를 모른 채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일단 시작에 꼭 말씀드려야 될 장면은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무예요. 그 소나무가 있고 떼죽나무라고 하죠. 그 약간 덩굴 같은 나무가 그 소나무를 덩굴 같진 않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던데 그냥 진짜 그냥 나무인데 얇고 매끈하긴 해. 맞아요. 실제로. 아니 그 실제로 이 작가가 그 나무를 보고 이 소설을 쓰게 된 그 장면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나무 앞에서. 그래서 리포트에도 아마가 아니고 제가 만든 리포트인데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나갔어. 2주 전에 나갔어. 3주 전에 나갔어. 그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소설의 모티브래요. 그러니까 작가가 산책을 하다가 이제 홍유릉이라고 그 고종 황제 아시죠? 고종 황제의 능이 남양주에 있어요. 거기 근처에 사셨대요. 거기를 산책을 하시다가 소나무를 이제 한 나무가 이렇게 휘감고 있더래. 마치 연인처럼. 우리 같으면 저것은 덩굴인가 이러고 그냥 지나갔을 거 아니야. 사실은 뭐 특별하게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나무를 보고 뭔가 이제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서 그게 모티브가 됐대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작가의 상상력이 참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주 지독한 사랑 얘기인데 이게 이제 김 기자도 감상 얘기하시겠지만 일단 저는 재미는 있는데 좀 불편한 지점들은 너무 감성이 올드해. 맞아.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렸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요새는 이런 러브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봤어요. 옛날 예능과 요새 예능의 차이. 그래갖고 옛날 예능은 무한도전 주로 나오는데 막 무인도 가서 버티고 하루 종일 굶고 며칠 밤새고 이런데 요새는 집에서 다 뭐 앉아갖고 배달하고 집콕하면서 뭐 빈둥거리고 이 차이가 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요새 애정 소설보다 훨씬 더 터프해. 막 인생을 걸고 막 터프해,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불구가 되고 실제로 신체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막 이런 정말 절절한.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비극들 또 비극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들이 있어서 간만에 보는 감성이어서 저는 재밌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식물들의 사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뭐 되게 보면은 저는 뭐랄까 사실은 당연히 식물들이 주인공인 소설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식물들이 등장해서 막 싸우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사람이 나온 얘기인데 식물을 좀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겠지라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억지스러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억지스럽지가 않아. 억지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보면서 더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드는 건데 참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그래서 무슨 내용이라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의 어떤 특징 어디에서부터 씨가 오면 좋은 땅을 만나서 자라고 자라면서 밑에를 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쭉
한 방향으로만 자라나고 그런 식의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사랑을 아까 말한 대로 되게 터프하게 일방향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녀를 한층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예측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형의 동생이 형의 여친 내 집에 찾아가. 왜냐? 사랑하니까. 요거는 조금만 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과 동생의 삼각관계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형의 연인을 사랑해서 형과 갈등이 생겨서 가출을 했는데 그 와중에 실수로 형이 이제 징집이 돼서 두 다리를 잃고 그 전이야, 그 전, 한참 전. 그 두 다리를 잃는 한참 전이라니까 지금. 제일 나중에 처음에 가서 두들겨 맞는 얘기야. 두들겨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형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여자친구를 항상 집에 데려와요 형이.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지. 내가 짝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형의 애인이야. 근데 그 둘이 내가 보이는 데서 연애를 해. 막 이렇게 들려 방에서. 그래갖고 그 또 되게 이게 올드하다는 게 요새 뭐 이렇게 연인끼리 노래 불러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잘. 근데 이제 막 이 노래를 잘하시나 봐 여자분이 노래를 막 불러줘 자기 이제 작사 사랑하는 작곡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 이제 옆에서 들으니까 미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부르는 저 노래가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내 형을 위해서 부르는. 그래갖고 형이 외출할 때마다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들어요. 그 카세트에 항상 녹음을 하거든. 그리고 진짜 옛날 감성이야.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 그리고 그 형이 그래서 그녀의 냄새를 막 맡으면서. 뭐 진짜 냄새를 맡고 막 채취를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그 카세트 하나를 가져와. 왜냐면 내가 계속 듣고 싶으니까. 근데 형 입장에서는 없어졌잖아. 근데 동생이 잡아떼니까 뭐 딱히 뭐 추궁은 못 하겠고 해서 방문을 잠궈요. 하지만 동생은 맞는 키가 있죠. 그래서 또 따고 들어가서 형이 없을 때 거기서 누워서 노래를 듣다가 그만 잠이 들지. 그렇지. 그래서 눈을 떠보니 형이 눈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혼꾸녕을 나죠. 그냥 막 두들겨 맞고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온갖 그 형이 이제 막 되게 모멸감을 주죠. 너 따위가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감히 어떻게 해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형제 갈등이 이제 완전히 폭발해서 동생은 집을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의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서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근데 그 전에 그래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애가 그 여자네 집 앞으로 가잖아요. 거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은 뭐 카톡을 뭐 보내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텐데 이 사람도 좀 집요해. 아니 집요한 게 아니라 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있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 그러니까 엄마가 뭐 숨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앞에서 기다려. 이 약간 이제 스토킹의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거죠. 여기부터. 그래서 계속 기다려. 몇 시간째.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인 한 여자가 아직 가지 않느냐고 놀란 목소리를 계속 물어봐. 그러다가 그녀가 느끼고 있었을 불안의 깊이나 두려움의 강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열정이 그것이 비록 맹목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나의 열정은 단지 나 자신의 문제일 뿐이고 나 자신을 위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라고 진술을 마칩니다. 재판관장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진술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기다리는 게 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인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처남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학생이 우리 순미 만나러 온 사람이야. 처남이 아니고 형부지. 형부.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언니의 남편. 그래서 넌 누구야? 뭐 때문에 순미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래? 그랬는데 내가 무슨 행패를 부렸냐? 난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사랑? 그리고 이제 뒤지게 맞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뭐 지금 20대 초반일 테니까 또 그런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랑이었나 보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법안도 강화되고 그리고 남의 집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 위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 책이 나온 게 언제죠? 80년대인가요? 아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00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결국은 그 사랑은 이루지 못하고 또 형도 이루지 못하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이 소설에서 되게 뭐랄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스토리를 과감하게 쳐내. 되게 중요한 전개인데 과감하게 몇 줄 만에 딱딱딱 건너뛰어버리고 딴 얘기로 쫙 시작을 하는
그런 이 호흡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디서 놀랐냐면 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완전 이제 멘탈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순미가 되게 무서워했거든 나를. 그러니까 형도 나를 경멸하고 그 여자도 나를 경멸하고 그 여자의 가족도 나를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남자로서 완전히 걸레가 된 거죠. 걸레가 됐지.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요. 근데 가출할 때 형한테 무엇을 뺏어가면 좋을까라고 형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싶고 그래서 형의 카메라 니콘 FM2를 가져갑니다. 그 당시 니콘 FM2는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캐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감독님 지금? 캐논이요? 네. 시네마 카메라. 시네마? 네, C라인? 캐논의 시네마 라인 같은 거 그런 거 훔쳐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이제 유튜버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캐논의 C라인 거 훔쳐 나온 거지. 물론 그거보다 가격은 쌌죠. 근데 FM2를 훔쳐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카메라숍에 팔아요. 종로에 있는 카메라숍에 파는데 거기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거 좀 불안하니까 이거 혹시 뭐 필름은 안에 있냐니까 아 됐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연락처를 적어놓고 가죠. 적어놓고 이제 가죠. 근데 형의 연락처를 적죠. 형의 이름을 적어놓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이거를 현상하고 인화를 해보니까 요즘 현상이라는 인화라는 단어 자체 안 쓰는군요. 아무튼 현상하고 인화를 했더니 안에 이제 학생운동 관련 사진이 있었던 거지. 이거 빨갱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안에 필름 든 거 아니에요? 가게를 나서는데 등에 대고 주인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상관없어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어. 마치 상관없다는 걸 으스대기라고 하라는 것처럼. 이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뭔가 잔돈은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에이, 걸레가 돼서 가출하는데 그 잔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기 안에 든 필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필름이 형과 나의 연기에 끼어들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걸 그 순간에 나는 예상 못했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집에 찾아와 형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그들은 형의 사진들을 모조리 가지고 갔다. 그것이 형과 형의 동료들을 연행하고 형을 군대로 끌고 가고 형의 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형에게서 사진을 빼앗아 갈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형은 다리를 잃었고 사진도 잃었다. 그 이후 그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리고 형은 순미까지도 잃었다. 그녀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카메라만 가져갔지만 그는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몇 줄만 가지고 사실은 요거만 가지고도 사실 소설 한 편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이 부분을 짝짝짝 쳐내고 사람을 계속 이렇게 딱 잡아두는 거 보고 되게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구나라고 제가 보통이 아니시긴 아니 당대 소설가시니까 당연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되게 야 이거 되게 신박하고 되게 뭐랄까 쿨한 전개다. 그래서 되게 멋있어 느꼈어요. 일단 내용이 되게 일단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해.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내가 형에게 진 빚의 내용이다. 나는 채무자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될 줄은 여기까지 읽기 전에 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죠? 근데 그래서 나는 때때로 나는 남은 내 생이 형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이 얘기 나 아직 안 끝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으니까 이해가 그래도 납득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내가 아무리 뭐 형이나 누나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복수심에 작은 걸 뭐 훔쳐 나왔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완전히 다 끌어내린 거잖아요. 정말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형이 이제 2다리를 잃고 나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드리기에 되게 민망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책임인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거를 잘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뭐 누구에게 뭘 잃었다고 해서 복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뭐 이런 거 전 뭐 굳이 그렇게 사나? 내가 잘 사는 게 복수 아니겠어? 뭐 잘 사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인데 이거를 보고는 그렇다면 이렇게 형에게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구나라는 납득이 한 방에 되더라고. 그 나가서 형은 쟤를 왜 가만 냅두지 이런 생각까지 들지. 그거 써봤죠. 개 같겠네. 써봤죠 이게 진짜. 가만 안 내둔 거죠. 가만 냅둘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그 카메라를 갖고 와서 형이 다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면 죽여버리고 싶지 진짜 형 입장에서 정말. 조금 뒤에 이제 덧붙이면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은 그 사연을 그러니까 형이 사고 난 거 이걸 모르다가 가출해서 돌아가니까 집에 오니까 형이 이제 다리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사창까지 계속했는데 이게 저희는 의학적으로 뭐 그 발작을 일으킬 때
약간 성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 시선에 상관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뭐 그런 증상이 있대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증상을 보이니까 오죽하면 어머니가 이제 그랬겠어요. 그런 지경이 된 거를 이제 형 자신도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이제 비통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괴감과 이런 게. 뭐 내 몸속에 이 치욕과 슬픔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동생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결단을 내리죠. 이 여자를 내가 찾아줘야겠다. 이 형을 뭔가 낫게 할 방법은 그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다시 새로운 스릴러 국면으로 가서 이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동생이 또 하필이면 직업이 약간 심부름센터에 뭐 이렇게 남 뒷조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갔고 나는 그 장면이 좀 제일 납득이 안 갔는데 이 이제 형의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그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그 여자를 계속 관찰해요. 근데 옥상에서 그렇게 잘 보이나? 뭐 집에서 뭐 하고 이제 다 보더라고. 다 보여요. 막 옥상에서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아 옆에 아파트가 층기 낮으면 뭐 잘 뭐 볼 수 있겠죠. 안에서 뭘 먹는지 뭘 하는지 다 옛날엔 지금보다 더 그런 보안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옥상에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좀 아니 그때는 많이 올라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다가 이제 뭐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그 수년 전에 자기가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다가 두드려 맞았던 그 여자의 형부가 이 애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불륜이죠. 그걸 이제 알게 돼서 이걸 형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나를 좋아했던 옛날 남친의 동생이잖아. 약간 나를 스토킹했던, 그러니까 좀 꺼릴만 하지. 근데 이제 어렵게 그 앞에 등장해서 형의 근황을 알려줬더니 이분은 형의 근황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 형이 다리가 절단된 걸 모르고 오히려 본인이 형한테 버림받은 줄 안 거야. 형이 군대 갔는데 그 뒤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기랑 헤어졌구나. 자기가 다시 만나고 싶은데 형의 엄마가 그거를 차단했.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형의 상태는 선뜻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과의 어떤 그 관계의 복원을 계속 주선을 하죠. 이제 진행이 되죠. 다시 만나는 장면은 이 소설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제일 난 기대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만나기 직전에 소설이 끝나. 근데 이제 다분히 만나서 행복해질 거라는 암시는 계속 주죠.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소설 좀 설명드리면서 어려운 게 지금 하는 얘기가 내용에 중요한 얘기 한 40%밖에 안 한 거야. 왜냐면 엄마의 사랑 얘기도 또 해야 되거든. 엄마의 사랑과 또 그 사이에 있는 그분과 그분. 그 전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 스토킹하는 이게 주인공이 스토커야 기본적으로. 직업이 그렇기도 하고. 근데 약간 처음엔 자발적으로도 스토킹을 하고 나중엔 직업적으로 스토킹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선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읽다 보면 사실. 지금에서 거의 그 범죄고 이거는 건데 읽는 내내 주인공이 뭔가 주인공 역할을 안 하고 계속 조연 역할만 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저런 사랑들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끌고 간다기보다는 계속 그런 강렬한 사랑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형한테 그런 잘못을 했지만 원죄가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형하고 다시 연결시켜 주려는 거는 상당히 어쨌든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하나의 줄기고 이 소설엔 두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줄기는 이제 이 심부름 센터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의뢰를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좀 미행해 달라. 누가 뭐 하고 사는지 좀 확인해 달라. 근데 이거를 성령 불상의 남자한테 의뢰를 받아. 네 어머니를 좀 해달라.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못 알아들었다는 것부터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변조를 했겠지.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미행을 하게 돼요. 근데 어머니를 미행하다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남천이라는 곳에 내려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사실 이 소설 초반에 보면 이상하지 많진 만큼 대화를 안 하는 없는 그런 부분. 거의 엄마 아빠가 이거는 파국인데 싶을 만큼 교류가 없는 부부였죠. 근데 엄마 남천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있는 곳은 아니죠. 이상향이죠. 뭐 포항이나 뭐 울산 울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리 대충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되는 부산보다 좀 가깝고 그런 바닷가 거기 가서 따라가 봤더니 아들이 엄마를 미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 봤더니 엄마가 산기슭으로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데로 막 들어가는 거야. 갔더니 야자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절벽 같은 게 나오고 집이 하나 있어. 거기 들어가더니 무슨 할아버지랑 같이 나와. 막 부축을 하죠. 부축해서 나와. 그 뒤에 얘기를 해도 될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벗으시고 이제 막 뜨거운 사랑을 나누죠. 그러시죠. 야자나무 그래서 아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모르는 할아버지하고. 그거 아빠는 아니야. 확실히 아빠는 아니야.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일단 스포를 다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올라가려는 찰나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 핸드폰으로 네 형 데리고 여기로 좀 와라. 남촌으로 와라. 엄마는 이제 아들이 여기 있는 줄 모르니까. 모르고 이게 스릴러 거기부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엄마가 나 여기 내가 미안한 거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올라가 막 끌고 올라가 4시간 걸려서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 오랬는데 엄마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맞잖아. 서울에서 형대로 바로 오면 4시간인데 올라가야 되잖아. 내가 갔다 와야 되니까 최소 8시간 9시간 엄마 나 걸리는 거야. 지금 앞이야. 엄마랑 하지 엄마 앞에 이러면 얘기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끌고 올라갔는데 엄마 내가 오늘 일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 그리고 이제 존나 올라가요. 졸라 올라가서 형한테 형 엄마 오래. 엄마 오래 어디로 남촌으로 어딘데 존나 멀어 저기 뭐 저기야 울산 밑에야 울진 밑에야 막 이래. 그거 나 가기 싫다고. 내가 왜 가냐. 그리고 형도 동생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약간 그 좀 증오심 같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 내 인생을 작살냈는데. 그러니까 불안이 형 안 간다 그래. 안 간다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문을 들으려고 하더니 갔다 와라. 그 사람이 기다릴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아버지가 되게 그 무능한 존재. 무능하고 아무 생각 없고 약간 권위적이기만 하고 후가시만 잡고 되게 좀 부정적인 캐릭터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자 여러분 이게 이 책을 내가 재밌게 보고 싶다. 그럼 방송을 여기서 끄세요. 방송에서 꺼. 오케이? 끄고 다시 딱 이제 끄고 읽고 봐야지. 가서 읽고 오세요. 이거 하루면 읽어. 재밌어서. 하루면 읽어. 하루만 읽으셨나요? 저 하루만 읽었어. 전 이거 잡고 한 방에 다 읽었어요. 이거 뭐라고 하는데 한 방에 다 읽었어요. 완봉승을 거뒀네요. 완봉승 거뒀죠. 자, 나 이거 평생 내가 안 볼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제 플레이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 기다릴 거다. 딱 그래. 갑자기. 근데 동생이 봤을 때 뭐야? 아는 것 같은 거야 아빠가. 아빠는 또 왜 이래? 아빠도 왜 이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뭐 아는 거 아닙니까? 아빠는 막 식물한테 막 물을 주고 있어. 원래 평소 습관이 식물한테 식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 네가 식물한테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식물도 뭐 바르게 자라고 뭐 이런 뭐 유사과학 얘기를 해. 무슨 뭐 모짜르트를 들려주면 애들 잘 자라고 막 메탈 들려주면 막 애들 죽고 막. You know what I'd like to try is music. They say classical music makes your plants grow better, but we should mix it up. I'll get some heavy metal and classical and see which one works better. Sounds good to me. Help them grow. So this is the classical music. Number 7. The Metal House was the best performer of all. How many peat buds? But in both music houses, the plants were healthier, taller, and had the biggest peas. My God, metal is huge. These plants are enormous compared to everything else. I think heavy metal rules. I think heavy metal. Totally rules.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다음 날 형이랑 가요. 가는 데는 한 마디도 안 해. 형이랑. 갔는데 하겠냐? 그래서 엄마가 그 아니야 달까 그 산기슭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는 말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야자나무가 이렇게 있는 곳에 가서 엄마와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 엄마는 옛날에 고급 룸사롱 비슷한 그 고급 레스토랑 요정이죠 옛날. 그 요정에서 이제 알바를 뛰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진상 손님만 만나다가 이제 진상 안 부리는 점잖은 손님을 만난 거지. 이게 너무 클리셰야. 근데 예전에 그 요정은 정말 요정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관들이 많이 고관 대작들이 와서 이제 요정을 빼놓고는 한국 현대사를 논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요정 하면은 이제 당대의 권력자들이 드나들던 술집이라서 범상치 않은 곳이죠. 거기서 서빙 같은 일을 처음에 그냥 단순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청와대의 아주 유력 인사. 갑자기 청와대 나오니까 좀 약간 좀 너무 동화에서 이제 갑자기 스마트폰 나오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 유력 인사와 정말 첫눈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좀 통속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제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청와대 무슨 뭐 국정원 아니면 재벌 3세 뭐 이런 분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남자 왜 다른 남자 같이 나한테 터치도 안 하고 뭐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좀 독특한 이제 약간 관계를 좀 하다가 서로 약간 호감을 가지게 돼. 이런 내용이 너무 뭐랄까 더 상투적인 거는 너무 상투적이었어. 더 상투적인 거는 그때 그 커플을 선망하면서 바라보던 요리사가 아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두 커플을 멋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마음속으로 좋아하지만 이 남자에게 나는 뭐 너무 그냥 묵묵히. 떨어지는 묵묵히 보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어질어질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질어질해. 근데 정신 차려. 그는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귀찮게 구는 짓은 더욱 하지 않았다. 취기를 빙자해서라도 사랑 타령을 늘어놓았다면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자들이 저지른 이런저런 관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르면 네 무릎 베고 한번 누워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난 이거부터 그거 센 거 아닌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친밀감이 생긴 이후부터 그녀는 그를 위해서 무릎을 내줬다.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남자에 대한 연민이 솟구치기도 했고 그런 그에게 일시적이나마 안식을 제공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음에 뿌듯해지기도 했다. 약간 너무 판타지야. 술집 판타지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래서 그분과 사랑에 빠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장르 영화나 어떤 이런 첩보 스릴러물에서 이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조직. 그렇죠. 이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아니지. 다 때려치고 이미 이 조직의 환멸을 느낀 상태니까. 그치. 조직으로부터 삼면을 낸 상태에서 조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남자는 난 다 필요 없어. 윤이 너뿐이야. 자, 살면서 이런 일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소설의 전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약간 이 전개가 좀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이야기가 되게 흥미진진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뿐이야 하고 그 남천으로 가서 그래서 남촌으로 갑자기 둘이 가요. 그러니까 남천이 아까 그 야자수 있는 그 집.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국정원 청와대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둘이 그래서 거기서 딱 한 번 자. 그리고 딱 한 번 자는데 딱 바로 임신이 됐나 봐요. 그 이제 다리를 잃은 형이 바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딱 한 번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배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도 일을 하는 이 남자가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무슨 뭐 빨갱이로 뭐 오인 받아가지고 갑자기 시국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져 세상에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운전기사 거기를 남천으로 데려다준 운전기사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모셔가서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아예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도 받아준 게 누구다? 요리사. 아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멋있게 말하죠. 그때 나의 첫 아이를 낳았다. 첫 아이가 누구다? 형인 거죠. 느그의 출생의 비밀이 이것이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나랑 알고 보니까 배 다른 형제였던 거예요. 배는 같지. 그치. 배 같은,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아버지가 다른. 아무튼 다른 형제, 그래, 배 다른 게 아니네. 그 형제였던 거예요. 출생의 비밀. 빠밤. 자. 아우 복잡해. 근데 올드하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서울로 막 가잖아. 그러니까 남천에서 둘이 딱 한 번 자고 둘이 이제 청와대 고위직과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요정에서 일하던 분이 딱 한 번 자고 경호원들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차에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헛살았고 가짜로 살았다고 고백하듯 말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알면 넌 놀랄 것이다. 이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윤희가 나에겐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에게 희망인 것처럼 당신은 나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 언제나 한 자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요거를 말한 거야. 영화화 한다고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더빙 장면이 생각나. 그래서 좀 약간 좀 오글 이렇게 포마드 바른 남자가 이제 검은색 양복.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김무생 선생님이나 박근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목소리 깔고 말씀하시는 그런 옛날 영상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사실 I am your father 해주려고. 근데 그분이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하려고 지금까지 버티신 거죠. 전 그래서 엄마가 죽였나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말미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 둘은 한 30년 만에 만난 거야. 엄마랑 이 청와대 그 고위직은 대박 아닙니까? 그동안은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 민주화가 돼서도 연락 안 하셨나 보네요.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운전기사한테. 어르신은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미국으로 이제 도피했다가 들어간 그 30년 동안 누구랑 살았다? 아빠랑 살았다. 아니 뭐 도의적인 책임질 돈이라도 양육비라도 줬어야지. 그냥 사라지면 끝이야? 그래, 배드 파더네요. 배드 파더스. 요새 이러면 출국 금지돼요.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다 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그 고관 대작이랑 그러니까 전 고관 대작이죠. 지금 현 노인분과 이제 야자나무 아래에서 정말 꿈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걸 목격하고 다음날 우리가 죽어 있는 거야 그분이. 그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죽였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죽였나 써놨어 내가. 다음날 바로 죽었다고? 그래서 상가에 가요. 그래서 이제 상을 뭐라고 하죠? 장례를 치르는데 갔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 아들들 입장에서는 너무 한 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그동안 내가 엄마에 대해 몰랐던 게 와장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멘붕이 된 상태에서 애들을 또 거기 장례식장까지 데려가. 그 상가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자리는 애매하고 불안정했다. 애매하고 불안정하기로 보면 내 자리도 못지 않았다.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기보다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쪽이었고 그것이 더 문제였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은 이 얘기가 납득이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이 본인 본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웃겨. 본처는 어마어마한 유력가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내팽개치고 윤희를 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완전히 이제 끈떨어져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쫓겨나서 갔다가 오신 거죠. 그럼 장례식장에 막 양가에서 다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근데 그런 현상 그런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 있어요. 저는 되게 친한 형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배다른 누나를 처음 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부인이 막 세 분 막 이렇게 되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혀 뭐 자손끼리 서로 전혀 모르고 그날 처음 보고 막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그 당시에 좀 유력가의 어르신들은 이렇게도 했구나 싶기도 하고 좀. 그래서 여기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야자나무. 그럼 야자나무는 뭐냐? 이 두 분이 거기 갔을 때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야자 열매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자나무 열매가 그냥 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재미삼아 한번 심어본 거지 거기다가. 근데 그게 쫙쫙쫙쫙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아빠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요리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어머니를 미행해보라고 시킨 흑막이 아버지였어. 왜냐?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그 일련의 그 큰 이야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자기가 가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아키텍처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놨죠. 무능, 아버지가 흑막 이렇게 써놨죠. 무능해 보이던 아버지가. 근데 저는 흑막이었죠. 이 소설 통틀어서 이제 아직 여기까지 얘기한 뒤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일 이제 실제로 눈물이 났던 장면이
그 형이 이제 이 몸의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스토리와는 별개로 갔다 와서예요. 그 저 남천에 갔다 와서 또 이제 그런 발작 현상이 있고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얼마나 참 살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직접적으로 묘사는 안 되지만 그 좋아하는 그 떼죽나무 거기 밤중에 가서 자살 시도를 이제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형이 어느 날 실종이 된 거야. 어느 날 아니라 그 갔다 올라온 날 올라오고 며칠 있다가 남천 갔다가 올라온 며칠 있다가 그 다리가 없는 형이 실종이 됐다는 거는 큰일이잖아요. 어디 뭐 외출을 한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자기랑 갔던 그 나무 형이 좋아하는 나무로 갔더니 뭐 이렇게 그 나무 뒤로 이제 그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제 숲이 있는데 어두운 밤 깜깜한 숲인데 이제 그 안으로 막 찾아 들어갔더니 휠체어는 이렇게 도랑에 처박혀 있고 이제 아버지가 형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까 김 기자가 이렇게 탐탁지 않게 묘사했던 식물들을 돌보는 그런 자세로 손길로 너무 이렇게 마치 형이 이렇게 의식이 있는 것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형을 돌보고 있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형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사실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잖아.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랑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정말 이 주인공이 정말 의아하게 왜 아버지는 식물들을 저렇게 공들여서 막 사랑을 쏟을까? 좀 말도 안 되는 뭐 아까 김 기자처럼 유사과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뭐 묘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큰아들 의식이 없는 큰아들을 돌보고 있는 장면을 딱 목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제3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 두 러브 스토리와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피가 안 섞인 아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 절대적인 사랑. 그게 저는 정말 슬프고 감동적이었어요. 그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하고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숲의 어둠 속으로 꽃처럼 떨어졌다. 내가 품에 앉자 우현이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게 내버려 두었다. 눈물이 그를 정화하기를 기대했다. 그의 슬픔과 고통과 갈망이 눈물과 함께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눈물이 잦아들자 우현이가 말했다. 나무가 되고 싶어요. 내 품에 안겨서 그 말을 되풀이했다. 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는 말해줬다. 너는 이미 나무다. 나무를 꿈꾸는 사람은 나무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나무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미 나무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형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되게 막 현실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대사 써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반응을 기대했다는 듯이 바로 다음에 저 같으면 빨리 갑시다. 뭐해? 야, 추운데 뭐해? 빨리 가요. 119 불러? 이랬을 것 같은데 뭐냐면 내가 업을게요. 가요 집으로라고. 나는 겨우 그렇게 말했다. 주인공. 내 말은 천박하고 빈궁했다. 천박하게. 내 말은 정신의 초월도 무감각도 꿈꾸지 않은 자의 말이었다. 혹은 정신의 초월이나 무감각을 꿈꿀 만큼 고통스러워 본 적이 없는 자의 말이었다. 나의 사고와 행동은 현실의 빗금을 넣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형과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이고 소외감의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거 내가 써놨잖아. 나인가? 이렇게 써놨잖아. 근데 이 대목이 저는 되게 준엄한 꾸짖음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 되게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놀라웠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납득이 되는 흐름이었어요. 봤을 때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다음이 그러면 과연 여러분도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속도 없는 놈인가? 그렇잖아요. 뻐꾸기야? 무슨? 뻐꾸기 아빠 되는 거야? 요즘에 사실 누가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삽니까? 남의 이것도 무슨 지고지순한. 그렇게 이렇게 지고지순한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까지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한 순간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인생을 그냥 쭉.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고 아버지가 비장한 모습을 이제 짝사랑의 어떤 끝판왕인 거죠. 끝판왕인 거지. 근데 요즘에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면 주변에서
등신이냐고 막. 스토킹. 아니 스토킹이 아니라 뭐 남의 이게 막 일방적인 사랑 이렇게 하는 거를 사실 되게 막 무시하고 되게 막 하찮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참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나무 같은 사람이구나 진짜로. 그래서 나는 이미 아버지가 나무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게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한쪽 팔을 들어서 내 머리 위에 올렸다. 마치 무성한 잎을 달고 있는 나뭇가지가 머리에 닿는 느낌이었다. 그 손길을 기다리기라고 했던 것처럼 내 몸통이 스르르 아버지의 가슴으로 쓰러졌다.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같던 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아까부터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격정에 사로잡힌 내 심장은 덜컹거리며 뛰었다.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나는 나의 심장 소리뿐이 아니라 형의 심장 소리도 들었다. 밤의 숲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아들과 아버지가 진짜 하나가 되는 되게 이런 장면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소설에서 무슨 뭐 문학 이건 뭐 영화건 간에 참 이런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갈등이 봉합되는 마지막 장면이 약간 오그라들죠. 그렇지 않나요? 음식하는 거. 밥 먹는 장면. 가지고 그 이후에 엄마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오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사실 이제 엄마한테 따지고 싶잖아요. 아빠한테 아빠는 뭐냐? 엄마는 너 양심 있냐? Do you have 양심? 아빠한테 그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냐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접근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와 아버지 사이의 사랑의 방식이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서 이해하겠니? 라고 묻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해하겠니?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나는 말이야 고개를 들지는 못한다. 나는 아버지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다. 교독스럽게 읽으면 안 돼요. 그치. 어떻게 읽어야 될까? 약간 감정을 누구도 떳떳한 것이 없는데 너희 아버지에게만은 떳떳한 것이 도무지 없다. 어머니! 라고 하니까 사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도 며칠 전 돌아가신 그분만큼의 사랑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지만 그런가 봐. 그런 사랑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랑보다는 고마움과 좀 안정감을 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 잘못했다가 이제 그 독서 특집에 정준하 같이 꼭 한번. 불륜인데 아름다운 애 괜찮다. 예.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불륜은 괜찮죠. 뭐 이랬다가 이제 완전히 다굴 맞고 메이슨 카운티의 다리. 윌슨 카운티 다리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약간 막 양다리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겁한 변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를 보면서 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또 저의 사랑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 얘기 나올 때 그러면 그 여친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그 여친 순미는 얘 주인공이 형의 여친 순미한테 얘기를 해준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 형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이제 두 다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너에게 그냥 연락을 끊은 거야. 그리고 뭐 약간 서브 스토리긴 한데 그 형부가 이제 막 둘 사이를 이제 아예 끊어놓으려고 이제 그 모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짜 뉴스를 이제 이제 형부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연기를 해달라 그러지 이 여자한테. 미국 갔다고 얘기해라. 내 아들 미국 갔다니. 미국 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형부가 이제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또 엄마는 또 그걸 왜 또 시킨 대로 하고 있어. 하겠지. 나 같아도 할 것 같아. 근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진실을 알고 나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남천에 이 순미를 이제 갖다 놓고 여기서 있어라. 내가 형을 여기로 데려오겠다. 그것도 웃긴 게 그것도 약간 이제 그 장면도 초현실적이죠. 순미를 그래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의 여자친구 집 앞에 옥상에서 스토킹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형부랑 이제 불륜을 진행 중인데 형부가 이제 막 그 동생을 이렇게 그 형의 여자친구를 때려요. 막 폭행을 해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자기를 옛날에 때려 눕혔던 그 형부를 한 방에 때려 눕히죠. 이 분노의 이 주먹으로 날려가고 한 방 아니 여러 방. 때려 눕힌 다음에 계속 또 그지. 타고 앉아.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자기 차에 태우고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가는데 그게 남천이 나온 거야. 도착하니까 남천이.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이 여자가 또 자. 어떻게 그 사이 또 자냐? 아니, 자는 건 잘 수 있는데 자고 나서 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꿈이 들어보니까 남천이야. 남천 얘기야, 야자수 얘기야. 전 솔직히 이 소설 다 좋아하는데 나는 그 꿈 얘기는 좀 뺐어도 안 좋았을까? 난 그걸 보면서 이거는 김기와 딱 싫어하겠다 킹 싶었지. 여기서 또 탄식하겠네. 왜냐 꿈 얘기 엄청 길거든. 그렇게 자세하게 무슨 동화 같은 나라에서 무슨 뭐 왕이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기억 못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근데 차가 이제 기름이 떨어져갖고 도랑에 처박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 이제 도움을 청합시다 하고 나가서 걸어봤더니 남천 남천 가는 길이네. 바로 거기야. 뭐야 김유신과 말이야? 김유신이 막 술 먹고 꼭꼭 깔아대가지고 깨보니까 막 요정 와 있는 거 같지. 운전은 정신 차리고 했죠. 그러니까 운전이 무슨 이게 이때부터 자율주행 해가지고 뭐 내비 찍으면 거기로 가는 그런 테슬라 차 아니잖아요. 테슬라 아니죠. 테슬라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테슬라 아닌데도 자율주행으로 막 몰고 막 그 격전적인 몸 갔더니 그리고 딱 마침 기름 떨어졌는데 거기가 남천 우리 그 바로 거기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갔어. 요건 예. 조금 그랬는데 오케이 넘어가.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남천의 고집에 놔두고 기다려 형 데려올게. 형 내려올게 내가. 형 이러고 내려올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재회가 그 궁금하죠. 형을 이제 데리고 형 사실은 순미 씨가 그리고 그것도 난 또 별로였어. 그 노래 사진사 아저씨 노래 또 불러달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옛날 감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항상 이제 형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옆방에서 형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동생이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저 노래를 불러줬으면 그래서 그 판타지를 실현하죠. 그래서 한 번만. 난 거기서 대체 뭘 요구할까 약간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근데 저는 이제 이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걸 기대했지. 다리 왜 다친 거 얘기 안 했냐? 왜 날 떠났냐? 그치, 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형이 이제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좀 촌스럽다. 노래 부르는 게 좀 그랬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 카페에서 그 노래 자꾸 틀어주는 것도 그것도 좀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또 나중에 그 여자의 다른 분이 뭐 지금으로 치면 강변가요제 이런 데 가서 부른 거야. 그래갖고 음반이 돼서 나와서 이분이 이 여자분이랑 주인공이랑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 자꾸 그 음악을 틀어. 너무 올드해. 그건 조금 감성이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 넘어갈 수 있어. 2000년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형 순미가 기다려. 순미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쿨하게 없어. 뒤에 뭐야 끝이야? 끝이었어. 만나는 장면 안 나와. 만나면 안 나와. 제발. 왜 만나자면 안 넣었을까요? 아니 이제 일단 암시는 다 줘요. 그치. 뭐 이렇게 내려가서 잘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상 만나는 장면에서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아. 앞에 나왔던 수많은 장면들에. 맞아.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포기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랄까 앞에 장면들을 다 합친 그런 망라한 장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쿨하게 그냥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됐다 돌아가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작가님 생각에서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막 가족이 또 막 화해한답시고 또 음식을 해먹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잊고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요리사였다는 거. 근데 가족들도 잊고 있었어. 가족도 잊고 있었어. 몰랐지 사실. 아들들은 몰랐지. 그 아이들 몰랐지. 그래서 아버지가 막 굴 요리를 막 해주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이 주인공이 탕수육을 하고 막.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만찬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막 식재료를 갖고 왔는데 안 해보던 사람이 뭐 잘 되나? 갑자기 해결사처럼 아버지가 승우 아빠 같이 쫙 해가지고 빠밤. 그래서 막 또 되게 막 그 익사를 떨잖아요. 선배 그 뭐야 정혁 씨는 그 대목이 그 장면이 어땠어요? 그 장면이 너무 오그라들었어요. 오그라들었어요. 전 약간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억지 치유긴 한데. 그래, 치유는 확실히 약간 없는 것보다 있었던 게 나은 것 같아. 조금 더 담담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전 약간 그 어벤져스에 그 쿠키 영상 보면은 슈아마 먹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좀 떠올랐어요. 슈아마처럼 조용히 먹으면 차라리 덜 오그라들었을 텐데 막
이것은 몇 년도 와인입니다잉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익살을 떨어. 갑자기 막 분위기를 막 띄워. 지금까지의 캐릭터와는 달리. 그런 게 조금. 그리고 그걸 막 또 안 웃던 엄마도 막 이렇게 웃고. 뭐. 그러니까 자, 다들 앉아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즐기십시오. 샤토 오존입니다. 쟁템 일용에서 포도를 얻는 술입니다. 약간 좀 갑자기 캐릭터가 튀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더 좋았던 장면이고 뭔가 확실히 포만감이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긴 좋았는데 조금 너무 좋았어. 좀 담담하게 너무 썼으면 좋다가 아니고 너무 오그라들었어. 좀 담담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뭐 작가님이 그렇게 잘 쓰였겠습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올드해요. 이런 거 좀 예민하신 분은 좀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나의 어떤 이 설정 충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선택적 거부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사가 워낙 압도적으로 흡인력이 있으면 사실 사소한 장치들은 그렇죠. 나 스스로 용서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지옥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빈 공간이 많잖아요.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말이 안 되고 경찰이 씨발 저기 말이 되냐 국가는 뭐 놓고 있냐. 하지만 워낙 상상력과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넘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식물들의 사생활은 그 정도로 되게 흥미진진하고 뭔가 뭔가 스릴러 같고 약간 범죄물 같기도 한데 그 안에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구나. 그리고 여기 또 약간 신화적인 해석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훌륭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는데도 압축해서 쓴 느낌이 드는데도 이만큼의 분량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감상을 얘기하거나 뭐 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줄거리 얘기만 했어 지금까지.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분이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목은 왜 식물들의 사생활일까요? 사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빼놓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그냥 저의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밑밥 깔지 말고 해봐요. 나 이제 지난번 이거 이제 자존감을 잃었어. 식물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각자마다 생존 방식이 다 다르다. 식물마다 너무 달라.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풀 뜯어먹고 육식동물은 나물 잡아먹잖아요. 근데 식물은 어떤 식물은 덩굴같이 막 이렇게 휘감고 올라온 것도 있고 소나무 같은 것도 있고 뭐 물 위에 사는 애들도 있고 되게 각자의 생존 방식이 다 달라서 식물마다 되게 사생활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원웨이 야자건 뭐 소나무건 어떤 건지 간에 태양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올곧게 직선으로 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들 자기 사랑을 향해서 정말 직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도 유턴을 안 해. 그래서 식물. 그래서 원웨이 그냥 가자. 아니지. 그러면 나는 형이 이렇게 됐어도 그 여자한테 고백을 했겠지. 아니지.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방식인 거지. 그럼 형에 대한 사랑이잖아 이건. 두 갈래인 거지. 가지. 원의 이름에. 아니 가지를 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커지는 그래서 뭔가 사랑을 향해서 직진하는 그런 해를 향해서 직진하는 그런 습성 이런 거를 그 두 가지 때문에 식물들의 사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식물들의 사랑법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거 너무 좀 촌스러워서 사생활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생활이란 단어가 솔직히 저는 작가의 설명을 듣고 좀 잘못 선택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작가의 의도는 약간 비밀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작이 아까 나무였다고 했잖아요. 그 작가님이 이승우 선생이 그 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나무가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 내면까지 조용할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뚝뚝하고 정말 조용한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 사람도 내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막 뭔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저렇게 가만히 있다고 속으로도 가만히 있는 조용한 존재일까? 라는 지극히 작가적인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아까 김 기자가 설명하신 대로 야자수 씨가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갖고 그걸 심었더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나무가 크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의 어떤 사실은 내면에 역동적인 열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신화에서는 보통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무가
뭔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숨다가 나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제우스 신의 그 질투에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불쌍해서 나무를 이렇게 변신시켜주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연들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그냥 서 있는 식물에 불과할 리가 없다. 각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슴 아픈 비통한 혹은 스펙타클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제에서 그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식물에 빗대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식물들이 사실은 고요하지 않고 이런 비밀들이 있다. 이런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사생활하면 사실 그런 쪽으로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단어 선택이 독특하긴 하지만 저는 의도를 좀 보여주기에는 조금 뭐 식물들의 속사정 이렇게 해야 돼. 뭐 비밀이라든지. 근데 식물들의 비밀보다 식물들의 사생활이 훨씬 낫죠. 훨씬 품격 있죠. 근데 아까 그 얘기 좀 딱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전 그 야자수 있잖아요. 그 지 앞에 이렇게 다니는 야자수. 이게 태평양 건너서 어디선가 이제 온 그냥 이거거든. 전 이거를 보고 그냥 저 혼자 그냥 해석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야자 씨앗이 그 남자야. 어디서 온지 모르는 알고 보니 청와대라는 나의 일상, 이 어머니의 일상에서 있지 않는 완전 동떨어진 곳에서 온 그런 되게 새로운 되게 뭐랄까 독특한 먼 곳에서 온 그런 것인데 이 땅에 심어본 거죠. 어머니가 품어본 거지. 그랬더니 의외로 야자나무가 잘 자란 게 형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식물 나무의 속성을 가장 잘 구현한 캐릭터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우거진 나무. 처음에는 정말 뭐야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 이렇게 아빠가 왜 이러냐 이렇게 너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이 스토리에 도움도 안 되고 집에서 TV만 보고 TV 외에는 식물 돌보는 일밖에 못 하고 가족들 간의 소통도 없고 이제 뭐 또 생활력은 또 엄마가 다 발휘하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특히 그 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발작 직후에 그 사태를 정말 노련하게 싹 수습하죠. 되게 몇 마디 말도 안 하고 네. 그 무게감으로 딱딱딱 정리를 하죠. 형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나는 좀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딱 존재감 없던 아빠가 나타나서 싹 정리하고 네. 치우고 못난 놈 딱. 뭐 이순재 선생님 같이 말해. 못난 놈.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 게 제일 어쨌든 뒤로 갈수록 이 나무는 아버지랑 좀 비슷하다. 저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스토리 그 수많은 여기 나오는 러브 스토리 중에 아버지의 사랑 얘기가 제일 와닿고 슬펐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볼 일이 없는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이 식물들의 사생활 어떻게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까? 일독을 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도 르몽드지에서는 풍요롭고 막강한 이미지가 사랑의 신화적 차원을 잘 살려준 대단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리마르 들어간. 근데 이 풍요롭고 막강한 이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유럽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많이 수 나오지 있는 않아요. 거죠. 정말 짧게 나와요. 그런 좀 그냥 이야기가 다 대부분이.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겠습니까? 저는 아주 요새 어린 독자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드한 감성이라서 그게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그리고 되게 뭐랄까 요즘으로 보면 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좀 여성 비하라고 볼 수 여성들한테 좀 있는 불편한 묘사들도 여성 분명히 있어요. 비하적이고 되게 범죄에 가까운 그런 것도 내용도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뭔가 그 시절의 어떤 모습을 좀 엿보실 수 있는 그런. 사실 시작부터 좀 그렇긴 하죠. 개판이죠. 근데 충격적이에요. 어쨌든 난 처음에 진짜 처음 보자마자부터 주인공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 제가 말한 추천자는 그게 아니었고 그 조금 뒤에 나오죠. 그 우리가 사랑을 막 로맨틱 코미디 같은 사랑도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을 건 사랑도 있잖아요. 막 진짜 사랑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불구가 되고 막 근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막 몇십 년이고 그런 사랑 이야기도 사실 있는데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일단 한 명 죽고 시작했어요. 그렇지. 조성모 뮤직비디오 이런 거 조성모 스펙타클하지. 뮤직비디오 뭐 스카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일단 한 죽고 시작해요. 스카이 명작이지. 한 명만 죽나 계속 죽어요. 그래서 스카이 요새 내가 자기 전에 다시 보는데. 좋죠. 요새 근데 그 뮤직비디오들 보면 이상하게 그 다 등장 인물들이 일단 등장할 때부터 감정이 격해.
이러면서 등장해. 벌써 1년 이런 것만 해도 막 치고 받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총 나오고. 요즘에는 굉장히 쿨하시고 그런데 그런 감성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서사가 진짜 힘이 있어. 얘기가 재밌어, 흥미진진해. 근데 뭐랄까 약간 장르 소설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재미로 가도 되나? 약간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약간 평론가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아니 근데 평론가들이 이 소설 되게 다 좋아해요. 그렇구나. 다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요 평론 담당하신 분이 우리 지금 생존하 있는 문학 평론가 중에서도 가장 선배격인 김주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김현 평론가 아시죠? 네, 지난번에 들었어요. 고 세대예요. 그 김병익이라고 문학사상 만드신 분. 고 세대신데 아주 극찬한 이게 이승우 문학 세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아주 대중 소설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읽기 쉽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어요. 하여튼 요새 좀처럼 보기 어려운 사랑 이야기. 정말 진짜 쓰고 처절한. 이승우 작가 직접 인터뷰했죠. 네. 네, 어떤 분이십니까? 이승우 작가 일단 배우 같이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되게 약간 선도 굵고 아주 키도 크고 젠틀하시고 완전히 그 만추의 그 왕릉에서 찍어갖고 막 그 낙엽 날리고 이래서 제가 브람스 3번을 좋아하는 음악을 썼는데 아주 음악이랑 소설 내용이 잘 어울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음악이 조금 리포트 내용을 좀 가리긴 했는데 하여튼 리포트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승우 작가 어떤 분이냐고. 거기 나와요. 리포트로 뭐 리포트 자기 나와요. 리포트 광고하고 있어. 아니 그 이승우 작가가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소설 보면 되게 막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러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옛날 영화 배우 같은 선이 굵고 좀 수더분하신 젠틀한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촬영 같이 한 촬영 기자가 3일 뒤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분이 이분 밀접 접촉자 분리되셨던 그분이구나. 아무튼 정말 크나큰 민폐를 끼쳤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작가의 소설을 내가 더 읽어보고 싶다. 진수를 알고 싶다. 뭐 읽으면 되나요? 단연컨대 생의 이면. 생의 이면. 네, 단언컨대. 생의 이면을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단편인가요? 장편인가요? 장편이요. 장편이요? 소설 엄청 많이 쓰셨네 보니까. 소설가한테 소설 엄청 많이 쓰셨네요. 맞네. 소설가시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승우 작가의 식물들의 한 생활 이거 진짜 간단치 않은 소설이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 김희재처럼 쉽게 뭐 이렇게 쭉 흡인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다 스포를 다 했는데도 괜찮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야기 재밌습니다. 너무 읽기엔 너무 스포해버렸다. 그러니까 읽기에 너무 스포해버렸어요 진짜. 제가 아까 분명히 앞에 그 경고를 드렸어요. 이 정도 소화하시면 그냥 영상으로 가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이 사서 보세요. 아니 보시려면 다른 소설을 보시는 게 생의 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무슨 책합니까? 다음 주도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재밌습니다 그것도. 이게 장편이에요. 로기완을 만났다. 제목이 특이하죠? 로기완이 누굴까? 읽어보시고 처음에 배경이 벨기에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재밌습니다. 다음 주는 작가가 조혜진 작가의 장편. 조혜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책 봐. 책 봐 안녕.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이 작품을 쓸 때 내 마음이나 태도가 이런 거였어. 조금 더 독자들과 좀 더 직접 소통하는 글을 쓰고 싶다. 그동안에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소설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어떤 평론가라든지 또는 그런 좀 다소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과해서 전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소설 쓸 때는 좀 대중적인 감각 같은 거, 독자들이 좀 좋아하는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교와 그 세속의 중간의 언어, 그 언어를 통해서 삶의 어떤 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종교적인 거는 다소 일종의 초월적인 또는 정신주의적인 거, 이런 좀 넓은 의미의 정신주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읽으면 내 다른 소설에 들어있는 그런 면과 접촉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소설 쓰는 게 참 힘들었어요. 예컨대 장애가 있는 아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가로 아이를 업고 정기적으로 그 사창가를 드나드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충격적이었는데 이걸 못 쓰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그 이야기가 그냥 내 메모장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인웅 산책하다가 저 떼죽나무와 그 소나무가 이렇게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 소설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 요소가 결합돼서 소설이 됐고, 그렇죠.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말해버리는 사랑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요소들, 그런데 동물적인 요소, 그다음에 정치적인 관련성과의 연관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나 사랑조차도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그 앞부분 소설 쓸 때 되게 힘들었고, 저 고요한 나무,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저 나무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내면도 정말 그렇게 고요할까? 고요한 사람의 내면의 수근거림 같은 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나무가 욕망이 없는 게 아니고 욕망을 안에 가진 채로 그 고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 내적인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일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그걸 신화로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단어에 약간 신비스러움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그리고 아까 내가 욕망의 안쪽, 욕망을 그 다스리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런 영역, 그리고 어떤 개인의 고요한 삶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서 사생활적으로 썼죠. 제가 20살 때부터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 나이에 따라서 글들이 조금씩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술가들 보면 뭐 1기, 2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제가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또 환경이 닥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가 써오던 식으로 쓸 것 같고, 그 한결같음이 매너리즘이 로 되지 않기 위한 정신무장, 이런 게 좀 필요할 뿐이다,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